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 동안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이 장관 또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당권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에 대해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빌라 1,000채가 넘는 주택을 갭 투자한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보증보험에 든 세입자 200여 명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계약 연장과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자만 2배가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가 지난해 말보다 7.7%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훌쩍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 가운데 짜장면은 지난해 말보다 11% 넘게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수술.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과 호봉제 등을 대폭 손질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의 개념을 주 단위에서 연, 월 단위로 바꾸는 건데 이럴 경우 일주일에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되고 오래 다니면 그냥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게 또 핵심입니다. 큰 변화가 오겠죠. 사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먼저 한성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근무 방식과 정년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뉴스추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먼저 주 52시간 근무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과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겁니다. 주당 69시간에 달할 것이라는 장시간 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나 성과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인적 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의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에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야당 협조 없이는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된다면 근무 시간과 급여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면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한 달까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52시간 그 이내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연구원들처럼 밤새워 실험하고 결과를 보는 직업 같은 경우는 반길만 한데 반대도 많겠죠. 조동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확대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걱정이 될 법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로 잡아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연장 노동의 관리 단위를 한 달, 3개월, 6개월과 1년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 일주일보다 52시간, 현재는 주 52시간인데 그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시간까지 일한다면 만약에 닷새 일한다 치면 15시간 이상씩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섭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근무 다음 날 또 근무가 있으면 11시간을 반드시 쉬도록 하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를 산술적으로 더하고 또 빼보면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69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휴식 시간인 11시간을 빼고 필수 휴식 시간인 1시간 30분을 또 빼면 11시간 30분씩 총 6일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6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현재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일주일이라서 이런 근로시간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위를 한 달 이상으로 늘리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연구에서는 주 69시간 근무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연구회가 제시한 대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한 달이나 3개월, 1년으로 관리 단위를 늘리면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각각 90, 80,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 시간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던 11시간 강제 휴식 제도도 대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한 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임금 체계, 이 호봉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보면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1년간 보여준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가 늘어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분 대표제를 실시해서 특정 직무나 직군, 부서 단위에서도 회사와 임금 협상이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직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성과를 요구하는 젊은 MZ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어떻게 보면 권고한 수준이잖아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실행 가능성을 먼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취임 후 완수할 세계 개혁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역시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1년 가까이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단체이기도 한데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정부는 최근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 하나 중에 하나였죠.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서 내년에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노동계 반발을 다시 잠재워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남은 과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입장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대응을 답으로 한 거죠.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정부로 전달됐지만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먼저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판단하는 건 대통령실의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에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의니까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책임자 처벌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는 게 바로 국민의 뜻이라 이거죠. 국민의힘은 해임만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탁이라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법률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 노력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해임 건의안과 의결 정족수가 동일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으로 민주당은 국조특위에서 사퇴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맞섰습니다. 왜 뜬금없는 갑툭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명분 없이 실효 없이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기승전 이재명 지키기예요. 실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사상 첫 탄핵 장관이 나오게 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의 파면 요구가 거센데 유족들은 내일 직접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입을 꾹 다물었고 장관 수행원들은 온종일 따라붙는 기자들을 제지하기 바빴습니다. 잠시만요. 밀지 마. 거취 표명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당사자로서 한 말씀 정도.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10일 발족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상민을 파면하라!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에게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을 맡길 수 없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겁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해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모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이 자신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예산안 협상도 답보 상태입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받을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 단독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서민에게 다 돌아간다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 안에서 2조 원가량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를 하겠다며 이른바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최저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월세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야당이 정부 발목 잡기로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60-70%의 이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았지만 양측 모두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내년 3월 초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은 7대 3으로 정해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도 1대 변화를 예고했는데 이 경우 당권 주자 간 유불리가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시당 당원들과 만나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스피드를 내가지고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된 만큼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현재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정했는데 친윤계에서는 8대 2 또는 9대 1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야당 성향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대거 참여해 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론조사 비율이 크게 줄면 대표적인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1월 초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룰을 확정할 방침인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구체적 언급이 나오자 후보 간 셈법도 점차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앞으로 당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이 길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그러니까 고미와 송광이가 드디어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 광주에 위치한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모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제 파란 하네스를 두르고 있는 게 송강이고요. 빨간색이 곰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도 달려 있는데요. 힘차게 뛰어놀고 있죠. 네. 이렇게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반환 의사를 밝힌 뒤에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지난 9일 이 동물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건강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분양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네.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치 동물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만 보호 목적으로 돌보는 거라 오전, 오후 2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 고민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명칭하기로 했고요. 이 명칭이 그렇게 된 이상 저희들은 일반 야생동물들의 전시나 이 관람 목적이 아닌 얘네들을 저희가 보호 관리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변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당권 주자마다 셈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부터 당원 70%의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방식으로 뽑혔었죠.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기원 의원은 당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아예 당원 투표 100%를 주장하기도 했고 조경태 의원도 당심만으로 뽑자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조사 비율을 좀 더 높이자고 혹은 유지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내 입지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은 기존 룰을 유지하자는 설명입니다. 7대 3의 룰의 역사가 20년이라며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도 룰을 바꾸는 건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각자 자신한테 좀이라도 유리한 룰을 채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친윤계 핵심으로 뽑히는 장제원 의원 좀 활동에 미묘한 변화가 보여요. 이선 후퇴를 선언하고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장제원 의원이 활동을 본격 재개한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네. 야당의 국정조사를 합의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강경한 대야 메시지를 내면서 이른바 윤심을 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직접 당권에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친윤계 표심에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입니다. 당심 비중을 높이는 전대룰 변경이 이루어지면 윤심이 당권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도중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회가 가서 설명할 거라고 합니다. 참 볼만하겠죠.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월에서 12월 사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5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수차례의 압수수색 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노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안건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른바 공동정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한데 묶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사에 성패를 걸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격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분들이 기억되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수본은 상황보고서에 이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용산서 직원을 입건하고 이전 서장 영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검토하며 영장 재신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과실이 모여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펴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서장뿐 아니라 박희영 구청장과 최성범 소방서장, 무정차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묵살한 동묘 영업사업소장 등을 영장 대상에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특수본은 한 차례 영장 기각이 됐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인 만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소환 등 피의자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내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가 요청됐고 이제 최종 결정만 남겨진 상황이죠. 징계위는 류 총경이 24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 등 언론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데 류 총경은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길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류사명 총경.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익은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회의를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으로 대기 발령된 뒤 징계위까지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징계위는 류 총경의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위가 언론 대응 횟수까지 거론하며 비위 행위로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2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징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그런 제도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 유 총경에 대한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유 총경은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었으니 두 사람 다 신호를 위반한 건 아니었지만 차량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30대 배달원은 숨을 거뒀고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급히 내려 배달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행인이 쓰러진 배달원에게 한참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배달원은 끝내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보다 높지만 0.08%보단 낮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SUV 운전자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모두 신호 위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과속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박물관과 비엔날레, 미술관 등 문화시설로 둘러싸인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 철거될 예정인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물단체와 지자체가 절반은 데리고 가기로 했지만 절반, 그러니까 남은 30여 마리는 갈 데가 없거든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사육장한 개들이 인기척을 느끼자 짖기 시작합니다. 경계하는 눈빛과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애완견으로 키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작은 개부터 송아지만한 큰 개까지 60여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주변 시설은 오물로 범벅돼 있어 딱 보기에도 비위생적이고 열악합니다. 한쪽에선 도살할 때 쓰는 도구들도 발견됐습니다. 개 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랑 이제 뭐 개 사체, 이제 털 이렇게 다와 뭐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끔찍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을 태웠던 흔적도 보이고 저 멀리 비어있는 사육장도 보입니다. 그 울타리 너머가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입니다. 주변은 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곳에 불법 사육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요새 같은 곳에 무허가 시설을 만든 겁니다. 동물단체가 실태를 폭로하고 지자체까지 나서자 그제야 농장주는 남은 개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이 사육장이 철거될 예정이라 오는 20일까지 비워야 하는 상황. 동물단체가 나서 오갈 데 없는 개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여전히 30마리는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소 원칙대로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단체나 동물운동가님 또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양 또는 임시 보호라도 해주시면. 동물단체와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농장주를 고발하는 한편 한 마리도 희생되지 않고 구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그리고 어려운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데 이게 성공으로 판명되면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가 직접 달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사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낙하산을 펴고 태평양에 안전하게 착수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25일 만입니다.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11일 달 표면에 도착한 지 50년 된 날에 지구로 돌아온 겁니다. The first time is the hardest on all of these systems, whether it's SLS or the human landing system in the future. So the more we get it done, the faster they will continue. 이번에는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웠지만 나사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2024년에는 우주비행사가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2단계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어 2025년에는 인류 최초로 여성과 유색 인종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속의 32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을 진입하고 섭씨 2,800도를 견뎌내는 것이 인류 달 탐사선의 핵심 기술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오리온은 달 궤도를 도는 동안 달 표면에서 130km 상공까지 접근했지만 50년 전 인류가 달에 착륙해서 남긴 흔적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달 착륙선을 발사해 성공한다면 세계 4번째로 달 착륙 국가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재난안전기술은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재난안전산업진흥법까지 만들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거죠.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전파로 문제를 드러낸 국가정보관리 시스템 NDMS가 문제가 있다면서 또 혈세를 쓴다고 하는데 이미 4년 전에 수억 원을 지원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난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상황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상시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 NDMS를 사용해 관련 기관의 상황을 공유합니다. 관리 비용만 연간 3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는 전파 시간을 35분에서 1분 이내로 줄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39분이었습니다. NDMS에는 재난 상황 전파 기능 말고도 위기 대응 매뉴얼 검색 기능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편해서 거의 쓰지 않는 기술입니다. 10,000개가 넘는 매뉴얼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 데다 한글이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는 방식이라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5억 원을 들여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보면 이 시스템은 재난 현장에서 조직별 임무와 역할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내용의 기술 소개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 현장 관리 시스템 EMS입니다. 기술 소개서를 보니 표준화된 매뉴얼을 100% 전산 지원하고 담당자별 역할 수행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재난안전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이 기술에 4억 원을 지원했고 시제품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번 개선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위산 또 다른 사업이 나왔을 때 과연 그럼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오는 2024년으로
NDMS의 위기 대응 매뉴얼 검색 기능은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가 내년에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2,547억 원입니다. 늘어나는 재난안전연구개발 비용만큼 연구 성과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10월 1,000채가 넘는 수도권 빌라에 갭 투자한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니 요건이 충족 안 돼 보증보험에 들었어도 구제를 못 받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죠.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빌라에 2억 3천만 원 전세로 들어간 20대 A씨. 계약 당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특약까지 걸었지만 60억 원이 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결국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줄게, 기다려라. 보험도 들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집주인이 지병으로 숨지며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선 집주인의 혈육이 상속을 받거나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립니다. 이미 치용부양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허그에서는 사망인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어요. 집주인이 수도권에 전세금을 이용해 투자한 주택만 1,139채. 이 중 200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보험에 들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그리고 융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약 연장을 하면 이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데다 대출 연장도 제각각이어서 문제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윤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지난 10월에 1,000채를 보유한 빌라 왕이 숨졌다고 얘기하면서 어떡하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어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보증보험에 안 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 어떻게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집주인 사망과 동시에 이 상속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 자산보다 채무, 그러니까 갚아야 할 전세금이 더 많아지면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렇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경매 같은 청산 절차를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빌라왕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매는 집값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납한 종부세가 62억 원에 달하는데 네. 이 돈까지 제하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체납금 같은 걸 먼저 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도 경매 정찰을 가면은 돈을 다는 못 받아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빌라는 수요가 더 약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경매에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은 어렵고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최근 이제 취재를 나가보면 중개업소마다 초급매, 초급 전세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고 네네. 30에서 40% 하락한 매물들, 어떤 곳은 반토막 아니면 수억 원씩 떨어진 매물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해 주택 매매 거래는 54만 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작년의 절반, 2006년 조사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 위기 때도 80만 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요? 현재 주택 거래는 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200여 명 중에 40%는 내년에 주택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이게 33%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 이런 게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 내년 집값은 뻔하겠네요. 많은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9.5%, 수도권은 13% 추가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추가요? 네,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위기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쭉 떨어지네요. 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기 때문인데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1, 4분기까지는 급락세가 유지되고 2, 4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하락세, 4, 4분기부터는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 기자는 전세값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최근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역으로 월세를 주는 상황까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내년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고금리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전세 우려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세값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약세로 보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어르신들은 무료 급식소를 찾는데 기자가 가봤더니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식 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수십 미터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챙겨 먹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급식소가 불법 증축물이라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커스M에서 윤현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의 한 무료 급식소. 배식이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벌써 50m가량 긴 줄이 섰습니다. 급식 메뉴는 오리고기, 호박볶음, 무생채로 하루 한 끼지만 어르신들은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점심시간에 밥 한 끼 먹고 가는데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지갑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일정을 무료 급식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짰어요. 여기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어지는 긴 줄에 급식소에선 배식 30분 만에 새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왜 늘지? 어제는 더 난리 났었어. 더 힘들었어. 인원이 요즘에 자꾸 느는 것 같아. 오늘 한 300, 4, 50명이 되잖아요. 서울의 또 다른 무료 급식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빈 테이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 어르신들은 급식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여기 온 지 한 5년 전 됐어요. 없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밥이나 한 끼씩 얻어먹고 가는데. 지난 34년간 유지되던 급식소가 불법 증축물이라며 구청에서 지난 9일 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급식소 관계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여기 책임자로 있는데 이분들이
굶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요.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철거 명령을 내린 해당 구청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 하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이제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철거를 피하려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텨야 하지만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황. 지금 당장은 철거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언제 철거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번 겨울은 여느 때보다 혹독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M입니다. 이번 겨울은 3년 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연말이죠. 한때 어둠의 거리로 변했던 명동에 리어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금씩 보이네요. 활력을 찾기 시작한 명동 거리를 조윤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어카에 잔뜩 짐을 실은 상인들이 명동 거리로 들어옵니다. 오후 손님을 맞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명동 상권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동안 발길이 끊겨 한산했던 명동 상인들은 요즘 기대감에 장사할 맛이 납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참 많이 힘들고 참 그냥 굉장히 힘들었었죠. 뭐 장사도 못하고 산에만 다니고 저번 쪽 이번 쪽은 좀 굉장히 많이 회복됐죠. 우리 이제 명동으로서는 좀 굉장히 또 활기차고 좋고. 추워진 날씨에도 연말을 맞아 명동 거리를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풀리면서 놀러 오니까 그래도 예전에 못 갔던 놀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Shopping, you see all the face masks, it's much cheaper here compared to Singapore. 해외 여행객의 물꼬가 다시 트이면서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47만여 명. 명동 상권이 살아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명동 상권 활성화 추진단? 그런 거 이제 구성할 계획이에요. 큰 대로변은 그나마 이제 상가들도 많이 좀 채워졌는데 골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장들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아직 사람들이 좀 덜 가는 추세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연말. 명동 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해운대의 한 비탈길에서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 중인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을 따라 100m 이상을 미끄러졌습니다. 거기 마침 50대 여성이 서 있었고 덮쳐버렸죠.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경사로를 따라 내달립니다. 그런데 운전석을 보니 기사가 없습니다. 100여 미터를 돌진한 버스는 컨테이너 박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큰 굉음이 발생해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니까 이제 구급차랑 경찰차.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방파제 주차장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29분쯤. 기사가 잠시 운전석을 떠난 사이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마을버스 안엔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30대 마을버스 기사는 차를 세운 뒤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차량이 움직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이드하고 뭐 기어 상태 이런 걸 좀 봐야겠지만 조치는 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운전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종 술자리 많이들 있으시죠. 젊은 세대일수록 과일, 소주같이 단맛이 나는 술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위와 간을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
최근 여성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고 과일 향이 첨가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맛과 향이 더해진 달콤한 소주들이 많이 출시됐는데요. 맛은 있지만 일반 소주보다 산성이 강해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성도를 측정해보니 일반 소주는 7에서 8 정도로 중성이지만 과일 소주는 2.5로 강산성을 띄었습니다. 콜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치아 겉표면인 범랑질이라 불리는 부분이 부식이 진행돼가지고 충치가 굉장히 생기기 쉽게 됩니다. 빨대 등을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고요. 물로 좀 여러 번 헹궈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를 닦아주시는 게. 과음 후 숙취 탓에 먹는 두통약 등 진통제는 위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석 잔 이상 술을 마신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진통제를 권하진 않아요. 간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드시거나 이제 밥을 드시는 것도. 음주 전후 항생제를 먹으면 알코올 분해를 방해해 숙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 술자리, 몸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음주 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눈도 필요하지만 어깨와 목이 빳빳해지죠. 머리가 앞으로 쏠리는 거북목 증후군은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겪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이인열 씨는 최근 목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두통과 불면증까지 겪을 정도입니다. 하루에는 한 8시간, 9시간 정도 평균 하고 있고요. 좋은 자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모니터를 보면은 자세가 아무래도 앞쪽으로 모니터 쪽으로 굽혀지게 되더라고요.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거북이처럼 굽어서 붙은 이름으로 목뼈는 알파벳 C자 형태지만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일자 형태로 변형되고 심하면 역C자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 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58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에게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50대 연령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은 거북목의 대표적인 예후 증상이기 때문에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목 뒤편이나 어깨 뒤편이 뭉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 이러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 3개월이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내버려뒀다가는 경추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라는 물음에 메뉴판 가격표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외식 품목 가운데 자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가공식품은 70여 개 중 딱 하나만 가격이 내렸죠. 바로 짠 젓갈류였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입니다. 지난해 그릇당 5,0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은 올해 1,000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비롯한 재료값에 인건비도 크게 올라 내년에 가격을 더 올려야 할 지경입니다.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1년 전에 올렸기 때문에 또 올리면 고객들한테도 너무 부담이 가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당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1% 넘게 오른 6,500원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메뉴로 꼽혔습니다. 김밥과 칼국수, 떡볶이와 라면까지 주로 서민들이 찾는 메뉴는 1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에 올라오는 73개 가공식품 품목 가운데 30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용유가 42.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젓갈이 유일했습니다. 한 끼에 막 15,000원, 16,000원 이러니까 도시락을 싸가거나 아니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목리를 부르겠다. 우리도 성질이 있으니까.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1998년 DJP 공동정부 출범 때 약속했던 내각제 도입이 난항을 겪자 이 목리라는 말을 일약 유행어로 만듭니다. 순우리말인 목리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성질을 뜻하죠. 기아자동차가 1997년 경기도 화성 3공장 완공 이후 25년 만에 지으려는 조 단위의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이 노조의 반대로 10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연 10만 대 규모로 우선 가동한 뒤 증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가 시작부터 연 20만 대 규모로 지어야 한다며 반대의 표시로 사실상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단체 협약상 신공장을 짓기 위해선 노조의 동의가 필수라 14차례나 노사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장 수요나 회사의 장기 전략과는 무관하게 일자리부터 챙기겠다는 건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기아 노조는 한술 더 떠서 기존 광명 2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에 마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일감이 적게 배정된다면서요. 반면 현대차는 지난 5월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뒤 5개월 만인 10월에 조지아주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는 비단 기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며 테슬라가 계획하는 아시아 지역의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머스크가 과연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까요? 이대로 가다간 해외 기업 투자 유치는커녕 그나마 남은 국내 기업마저 해외에 빼앗길 걱정을 할 판입니다. 이건 정부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전기차 공장 못 짓게 하는 노조였습니다. 밤까지 곳곳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적은 눈이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 눈은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는 10cm 이상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충청 지역과 전북 지역으로는 3에서 8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 지역과 전남에 1에서 5c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7c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서울이 아침에 0도, 낮 기온은 2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부산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